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중국어 제인입니다. 해외로 나간 중국의 유학생들, 과연 이들은 중국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이 중국의 민주화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980년대 말 소련을 필두로 사회주의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통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게다가 더 궁금한 건 왜 중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유튜브 중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중국에서는 유튜브 못해. 서버를 우회해서 봐야 돼. 걔네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왜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강력한 공산당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삑사리가 나네요. 네, 1976년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이 종결되는 시기입니다.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면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을 기반으로 한 극좌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네, 즉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정권으로 복귀되는 시기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덩샤오핑은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요.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이념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교육개혁,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듬해 1월에 미국과의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죠. 수교를 맺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제조업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를 추진할 만한 어떤 생산 수단과 자금, 어떤 기술력 등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였어요.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전 세계의 평화에 그리고 인권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미국과 중국의 최대 걸림돌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좀 외국물을 맛보면은 이들이 조금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해외 방문 조치 그리고 유학생들 파견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합니다. 덩샤오핑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교육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제조업을 육성시키고자 했으니까요. 그래서 미중 간 수교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은 딜이었던 거죠. 자, 중국의 교육 개혁에 대한 1970년대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8年6月23号，邓小平在听取教育部关于清华大学工作汇报时，做出扩大的派遣留学员的指示。덩샤오핑은 유학생을 확대 파견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78년의 8월 4일의 자료입니다. 提出1978年出国留学生的名额要增至3000名以上.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추가 선발에 관한 통지에 보면 1978년에 출국하는 유학생의 수를 3,000명 이상으로까지 증가시켜라. 그리고 마지막 1979年5月5号，教育部已发关于设立出国留学生预备部和基建投资安排意见的通知，此后继续在北京外国语学院等全国11所高校组建出国留学人员培训部. 교육부는 유학생 예비부 설립과 어떤 인프라 투자 배치에 관한 의견 통지를 촉발시켰고 이후 베이징 외국어 학원 등 전국의 11개 대학에, 여기서 가오시ao 하면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을 얘기해요. 가오시ao, 대학에 11개 대학의 해외 유학생 양성부를 계속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즉 이렇게 중국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유학생 수를 점차 늘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덩샤오핑이 생각한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년간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의 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개혁개방 노선 중에서 수많은 자본주의적 병폐가 드러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개혁은 이뤘지만 정치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한 거죠. 수많은 부정부패,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늘어나는 소득 격차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에 항변을 하게 됩니다. 1989년 이를 보다가 참지 못한 대학생, 지식인, 시민들은天安문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민주화에 대한 시위입니다. 이때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덩샤오핑은 이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피는 반드시 봐라. 2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0년간의 평화를 손에 넣어야 한다. 라면서天安문 앞의 시민들에 대해 계엄군을 동원하면서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이쯤 돼서 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이때 제가 자료를 서칭하다가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해외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할 테고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 맞은편에 베이징 호텔이 있었고 그 호텔의 커튼 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로 사건을 담고 있었으나 당국 사람들이 들어와 필름들을 모두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남겨진 이 사진과 영상 기록은요. 기자가 찍자마자 필름을 변기 뒷부분에 숨겼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물을 내리지 않아서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탱크 보이는 과연 생사가 어떻게 됐을까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목숨은 건졌으나 그 이후에 사형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망명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天安문 사건 이후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가 되죠.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 6%, 7%를 웃돌면서 아주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네, 정답은 1970년대 이후생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지식인, 정말 초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외로 아까 유학을 갔잖아요. 그쵸? 그들이 이제 막 거기서 공부를 한창 하고 그리고 또 정착을 하고 있을 때쯤 내가 떠나온 중국을 보니 중국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이 바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의 거대 기업, 알리바바, 샤오미, 오포 등등의 그런 기업이 대성장을 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이괴이란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이괴이, 말 그대로 해외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귀국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쉽게 돌아왔겠어요? 아니죠.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중국으로 결정한 데에는 국가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통치 방식에 대한 인정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즉 우리나라의 내수가 이렇게 크게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강력한 정부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땅이 커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 본인들의 성장과 생존을 당에 의존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정치가 변화하는 것보다 경제적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중국에도 민주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너무나 강력한 힘에 못 이겨 좌절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머지않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당에 대한 당의 통치에 대한 통치 체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났다.
그래서 거대한 당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다. 오히려 공산당의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산당의 거대함, 공산당의 어떤 위력, 신격화 이런 거를 좀 세뇌를 시키는 교육을 해요. 서구에서는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성장이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지만 중국은 조금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다시 불까요? 지금도 어쩌면은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알쓸신잡은 중국의 역사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알쓸신잡 들고 올게요. 안녕! 안녕!